그동안 대한민국은 어떻게 수많은 기적들을 이뤄냈을까요? 반도체, K 콘텐츠, IT 강국, 전기차 배터리, 건설 기술 등. 하지만 그 화려한 성과의 시작엔 교복을 챙기고 참고서를 사주시던 부모의 손이 있었습니다. 오늘 하버드 교수가 만난 한 한국인 아버지의 이야기 속에서 이 성과가, 이 나라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지금 그 진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제 이름은 조엘입니다. 하버드 대학교에서 경제성장 모델을 연구하는 교수죠. 한국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빠르게 성장했는지 그 비밀을 찾기 위해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제 연구실 책상에는 놀라운 통계 자료들이 쌓여 있었어요. 세계 최고 수준의 인터넷 속도, 반도체 수출 1위, 인천국제공항의 세계적인 서비스, 모든 지표가 한국의 놀라운 성장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이 질문이 저를 한국으로 이끌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한국에 대한 제 마음은 복잡했어요. 어릴 적 아버지는 한국전쟁 참전 군인이었습니다. 전쟁 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고통받으셨고 가족들에게도 상처를 남기셨죠. 아버지는 한국을 언급할 때마다 음울한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한국? 거긴 피냄새밖에 없던 나라였어. 어린 제 뇌리에는 전쟁과 가난의 나라라는 이미지가 각인되었습니다. 게다가 성인이 되어서는 동아시아 기술 협약 중 한국 기업에게 계약을 빼앗긴 경험까지 있었어요. 솔직히 말해서 한국은 제게 믿을 수 없는 대상이었습니다. 연구실 창문으로 보스턴의 가을 하늘을 바라보며 자문했습니다. 그런 나라가 어떻게 지금 지칠 후보국이라 불릴 수 있지? 이 의문은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결국 직접 답을 찾기로 했습니다. 비행기에 오르기 전날 밤 한국에 대한 자료를 다시 살펴봤습니다. 70년대 1인당 GDP는 고작 $100에 불과했는데 지금은 36,000달러가 넘었습니다. 이런 성장은 세계 역사상 유례가 없었어요. 무언가 특별한 비결이 있을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비행기 창문으로 작아지는 보스턴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여행이 내 연구의 전환점이 될 거야.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여정이 단순한 학술 연구를 넘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사실을요. 기내식을 먹으며 한국어 인사말 몇 마디를 연습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발음이 어색했지만 낯선 문화에 대한 존중을 표하고 싶었어요. 이제 제가 품은 의문의 답을 찾으러 갑니다. 한국의 기적, 그 비밀을 밝혀내기 위해서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첫인상은 놀라움 그 자체였습니다. 뉴스에서 봤던 세계 최고의 공항이라는 평가가 과장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진짜 한국의 모습은 그 너머에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서울에 도착한 첫날부터 빡빡한 일정이 시작됐어요. 경제부처 관계자, 대기업 임원, 경제학자들과의 인터뷰가 줄지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만나는 사람마다 들려주는 이야기는 마치 잘 짜인 홍보 내용 같았어요. 우리는 교육으로 버텼습니다. 한국은 인재 중심 국가입니다. 강남의 첨단 오피스 빌딩에서 진행된 미팅들, 반듯하게 정리된 회의실, 영어로 번역된 발표 자료, 모든 게 완벽했지만 제게는 어딘가 공허하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누군가 보여주고 싶은 한국만 보여주는 것 같았어요. 호텔 방으로 돌아와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오늘 들은 내용들을 정리하며 한숨이 나왔어요. 진짜 이야기는 어디 있는 거지? 제가 찾는 건 통계 자료나 정책 설명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이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진짜 원동력,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싶었어요. 다음 날 반도체 전문 기업 방문 일정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홍보성 발표회가 될 거라 예상했지만 예상과 달리 이날의 만남이 모든 것을 바꿔놓았어요. 연구원 박지영을 만났을 때 처음에는 그저 회사의 또 다른 대변인일 뿐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인터뷰 말미에 그녀가 조용히 말했어요. 저요? 지금 여기까지 온 건 아버지 덕분이에요. 철강소에서 평생 일하셨죠. 저는 궁금해졌습니다. 아버지가 엔지니어셨나요? 아니요, 현장 용접공이셨어요. 그 순간 뭔가 달라졌습니다. 박지영은 가방에서 사진 한 장을 꺼냈어요. 기름 묻은 작업복과 낡은 훈장이 함께 담긴 액자 사진이었습니다. 지금도 이걸 책상에 놓고 일해요. 제가 어떤 뿌리에서 왔는지 잊지 않으려고요. 사진 속 작업복은 낡고 바랜색이었지만 그 위에 박힌 이름표는 선명했습니다. 박용택 씨.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그 사진에서 느껴지는 무게감은 지금까지 제가 들었던 어떤 경제 통계보다 강렬했습니다. 박지영은 이어서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하루 14시간 넘게 일하시고도 집에 오면 교복은 괜찮냐? 참고서는 샀냐? 그걸 먼저 물었어요. 본인 허리 통증은 말도 안 하시더라고요. 그 말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호텔로 돌아온 저는 밤늦게까지 박용택 씨에 대해 검색했어요. 구글에 나오는 건 단 몇 줄의 기사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확신했습니다. 이 사람을 만나야겠다. 다음 날 아침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경북 구미행 기차에 올랐습니다. 학문적 호기심을 넘어 이제는 개인적인 사명감마저 느껴졌어요.
한국의 진짜 성장 비결은 번듯한 빌딩 안이 아닌 어쩌면 이 낯선 도시의 작은 집에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구미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저녁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택시를 타고 주소를 보여주자 기사님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외국인이 왜 이런 곳에 가려고 하나? 묻는 눈빛이었습니다. 좁은 골목길을 지나 도착한 집은 1980년대 스타일의 시멘트 벽에 덩굴이 뒤덮인 작은 단층 주택이었어요. 문 앞에서 망설이다 벨을 눌렀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이게 맞는 선택일까? 갑자기 찾아온 외국인을 어떻게 대할까? 불안감이 밀려왔습니다. 문이 열리고 나온 사람 박용택 씨, 76세의 노인은 어깨가 구부정했고 손등엔 오래된 화상의 흔적이 남아 있었어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는 말없이 저를 안으로 안내했어요. 거실은 소박했습니다. 벽에는 낡은 액자 속 훈장, 그리고 기름때가 묻은 파란 작업복 한 벌이 걸려 있었어요. 그 작업복을 보는 순간 왠지 모를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커피 마실래요? 박용택 씨는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손이 약간 떨리는 모습이 보였어요. 나이 탓인지 아니면 갑작스러운 외국인 방문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실례합니다. 갑자기 찾아와서요. 제 이름은 조엘입니다. 하버드 대학교 교수고요. 한국의 경제 성장에 대해 연구하고 있습니다. 박용택 씨는 커피를 내려놓고 잠시 저를 바라봤어요. 그 눈빛은 마치 왜 나를? 하고 묻는 것 같았습니다. 딸이 전화했어요. 외국인 교수님이 오실 거라고. 대화는 어색하게 시작됐습니다. 저는 준비해온 질문들을 하나씩 꺼냈어요. 포항제철 시절 이야기, 산업화 과정의 경험들, 하지만 박용택 씨의 대답은 짧고 단조로웠습니다. 뭔가 더 깊은 이야기가 있을 텐데 제가 접근하는 방식이 잘못된 건지 답답함이 밀려왔어요. 그때 박용택 씨가 말했습니다. 딸이 대학 붙은 날도 야근했어요. 나는 배우지 못했지만 애만큼은 꼭 배워야 했으니까요. 그 한마디에 대화의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일어나 거실 구석 낡은 철제 캐비닛으로 향했어요. 테이프 하나를 꺼내더니 오래된 VCR에 넣었습니다. 화면에 1973년 포항제철 준공식 영상이 나타났어요. 여기 있어요. 그가 가리킨 곳에는 20살 남짓한 젊은 박용택 씨가 있었습니다. 왼손으로 레버를 당기고 불꽃 튀는 쇳물을 통제하는 모습이었어요. 그 모습은 제가 상상했던 산업화의 이미지와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우린 사람밖에 없었어요. 기계도 매뉴얼도 없이 손으로 철을 만들었죠. 그리고 밤엔 책상 위에서 아이 참고서를 훔쳐봤어요.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이 낡은 옷 한 벌이, 낡은 테이프 한 개가 지금 제가 연구했던 국가 성장 모델을 통째로 흔들고 있었어요. 모든 통계 자료, 모든 경제 이론이 이 한 사람의 이야기 앞에서 무력해졌습니다. 박용택 씨의 얼굴에는 자랑스러움이 아닌 담담함만이 있었어요. 그에게 이건 특별한 업적이 아니라 그저 살아온 인생이었던 겁니다. 그날 밤 호텔로 돌아온 저는 제 연구 노트를 펼쳐봤습니다. 수많은 그래프와 통계 자료들, 하지만 어느 것도 오늘 본 그 낡은 작업복의 의미를 담아내지 못했어요. 저는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무엇을 보지 못했던 걸까? 밤늦게까지 박용택 씨와의 인터뷰 내용을 정리하며 제 머릿속에서 단 하나의 문장이 떠올랐습니다. 기적은 시스템이 아니라 사람에서 시작된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 노트북 앞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어요. 지금까지 써온 논문 초안을 모두 지웠습니다. 커서가 깜빡이는 빈 문서를 바라보며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데이터는 사람을 설명하지 못한다. 제가 써내려간 새로운 제목은 부모의 손으로 만들어진 나라였습니다. 연구 방향을 완전히 바꾸기로 했어요. 기술이 아닌 사람 중심의 성장 구조 분석으로 일정을 전면 수정했습니다. 더 이상 정부기관이나 대기업 회의실이 아닌 실제 산업 현장을 찾아가기로 했어요. 울산의 조선소, 창신동의 봉제공장, 구로의 전자산업단지, 한국 산업화의 심장부였던 곳들이었습니다. 울산 조선소에서 만난 한상복 씨는 이제 71세가 된 현장 감독 출신이었어요. 그의 손마디는 평생의 노동으로 휘어져 있었고 제대로 글씨도 쓰기 어려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딸은 지금 의사라고 했어요. 하루 14시간은 기본이었죠. 철판 위에서 미끄러지기도 하고 손가락은 용접 불꽃에 댄 자국이 아직도 남았습니다. 근데 참 이상하죠. 전 그 손으로도 자식들 참고서 값을 지갑에서 꺼낼 땐 안 아팠어요. 그의 말이 제 가슴을 울렸습니다. 창신동에서 만난 재봉사 출신 김말순 씨의 이야기도 비슷했어요. 바느질하다 손톱이 다 빠졌어요. 겨울에 창문 없는 공장에서 앉아만 있었죠. 근데 애가 학교 간다는데 그럼 운동화는 사줘야 하잖아요. 구로 디지털 단지에서 평생을 보낸 정봉기 씨의 말은 더 짧았지만 그 무게는 더 무거웠습니다. 야근 끝나고 집에 가면 애자는 얼굴만 봐요. 말 한마디 못 붙여도 참고서는 꼭 사줬죠. 그게 나한텐 자식을 향한 내 마음 전부였어요. 이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공통점이 보였습니다.
그들은 모두 참고서, 교복, 새 신발 같은 작고 구체적인 것들을 언급했어요. 그리고 한결같이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그게 저희 부모님이 주신 전부였어요. 그리고 전 그걸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노트북을 펼쳐 이들의 이야기를 기록하면서 깊은 통찰이 찾아왔습니다. 한국의 성장 배경에는 화려한 정책이나 첨단 기술 시스템이 아니라 자식을 위한 부모의 희생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희생은 공식 기록 어디에도 남아있지 않은 사적인 역사였습니다. 호텔방으로 돌아온 저는 밤을 새워 다큐멘터리 초안을 다시 썼어요. 이제 제가 만들 다큐멘터리는 단순한 경제 성장 분석이 아니라 한국을 일으킨 평범한 부모들의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타이틀은 부모의 손으로 만들어진 나라예요. 하버드로 돌아가기 전 마지막으로 다시 박용택 씨를 찾아갔습니다. 제가 만난 다른 분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리자 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마치 그렇지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박용택 씨, 이 이야기를 세계에 전하고 싶습니다. 괜찮을까요?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뜻밖의 말을 덧붙였어요. 쇠를 두드리던 손은 이제 이 나라의 기초가 됐습니다. 귀국 후 저는 한국 산업사 관련 자료들을 더 깊이 연구했습니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에서 제공받은 역사적 자료들을 분석하면서 놀라운 사실들을 발견했어요. 1970년대 포항제철 창립 당시 한국은 기술도 자본도 없었습니다. 제철소 공사에 투입된 인력의 80%가 비전문 인력이었고 용광로 설치 기술도 해외 기술자를 부르지 못해 국산 삽과 망치로 조립되었다는 기록이 있었어요. 그 모습을 상상하니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동영상 자료를 보면서 박용택 씨와 다른 분들의 말이 다시 떠올랐어요. 우린 사람밖에 없었어요. 맞습니다. 그때 한국에는 사람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그 사람이 모든 것을 바꿨다는 사실을 이제야 이해했습니다. 울산 조선소에서 만난 한상복 씨. 그는 미국 엔지니어들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던 선박 건조 공정을 밤샘 작업으로 해내고 그렇게 번 돈으로 딸의 의대 학비를 냈다고 했습니다. 그 딸은 지금 미국 메이오 클리닉에서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손마디가 휘어져도 힘들다고 말 한 번 안 했어요. 그게 가장의 무게니까. 한상복 씨의 목소리에는 후회가 아닌 담담한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그에게 그 고통은 선택이었고 그 선택을 후회하지 않는다는 느낌이었어요. 창신동의 김말순 씨는 겨울에는 손이 얼어서 바늘에 찔려도 아픈 줄 몰랐어요. 하루에 12시간씩 미싱 앞에 앉아 있었죠. 그래도 딸이 엄마 이거 사주세요 하면 못 사준 적이 없었어요. 그게 제 자존심이었거든요. 김말순 씨는 지금도 허리가 아프다고 했습니다. 평생 구부정한 자세로 재봉틀을 돌린 대가였어요. 하지만 그녀의 딸은 지금 해외 대기업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구로 디지털 단지의 정봉기 씨는 많은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손자의 대학 졸업 사진을 보여주며 웃을 뿐이었어요. 하지만 그 웃음 속에는 평생의 보람이 담겨 있었습니다. 나처럼 살게 하면 안 되니까, 더 좋은 세상에서 살게 해주고 싶으니까. 이 모든 이야기들을 정리하면서 제 연구가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이건 단순한 경제 성장 사례 연구가 아니었어요. 한 세대가 다음 세대를 위해 바친 희생과 사랑의 역사였습니다. 야간 비행기 안에서 노트북을 열고 초안을 수정했어요. 이제 제 다큐멘터리에는 통계 자료보다 사람들의 이야기가 더 많이 담기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놀라운 성장 뒤에 숨은 진짜 원동력, 그것은 다름 아닌 부모의 손이었다는 사실을 전하고 싶었어요. 포항제철은 이제 세계 5대 철강사 중 하나로 성장했다. 대한민국의 철강산업은 반도체, 조선, 자동차 산업의 기초가 되었고 그 모든 뿌리는 손으로 쇠를 일구던 사람들이다. 비행기 창문 너머로 보이는 어둠 속에서 이 문장들을 적으며 생각했습니다. 이들은 뉴스엔 나오지 않았고 이름이 남지 않았지만 그들이 없었다면 지금의 대한민국도 없었다. 태평양을 가로지르는 동안 제 마음은 이미 하버드로 돌아가 모든 것을 새롭게 시작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하버드로 복귀한 첫날 연구실 동료들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물었습니다. 한국은 어땠어? 결론은 나왔어? 그들은 제가 기존 논문이 수정본을 가져올 거라 기대했겠죠. 하지만 제가 꺼낸 건 완전히 새로운 프로젝트였습니다. 논문뿐만 아니라 다큐멘터리까지요. 학과 세미나에서 첫 발표를 했을 때 반응은 냉소적이었어요. 조엘, 이건 경제학 연구가 아니라 감성적인 이야기잖아. 정량적 분석은 어디 갔지? 동료 교수 존의 지적이 특히 날카로웠습니다. 우리는 시스템을 분석하는 학자야, 개인 스토리텔러가 아니라고. 그 말이 가슴에 꽂혔지만 저는 확신이 있었어요. 제가 본 것은 어떤 통계 모델보다 강력한 진실이었으니까요. 한국은 기술국만이 아닙니다. 한국은 사람이 자원이던 나라입니다. 발표를 마친 후 대학원생 한 명이 다가왔습니다. 한국계 미국인이었어요. 교수님, 저희 할아버지도 포항에서 일하셨어요. 이 이야기를 할아버지께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그 순간 알았습니다. 제가 가는 길이 맞다는 것을요. 한국에서 본 것은 단순한 성공 스토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세대를 넘어 이어지는 희생과 성취의 연결고리였어요. 다음 며칠간 밤을 새워 다큐멘터리 편집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과감하게 학과장에게 특별 상영회를 요청했어요. 내심 거절당할 것이라 예상했지만 의외로 승낙을 받았습니다. 상영 당일 작은 강의실은 예상보다 많은 사람들로 채워졌어요. 동료 교수들, 대학원생들, 그리고 몇몇 언론인들까지 불이 꺼지고 화면이 밝아졌습니다. 처음에는 조용했어요. 하지만 박용택 씨의 낡은 작업복이 화면에 나타나고 그의 담담한 목소리가 흘러나오자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김말순 씨가 바느질하던 손을 보여주는 장면에서는 누군가 작게 한숨을 내쉬었어요. 정봉기 씨가 손자의 졸업사진을 자랑스럽게 보여주는 장면에서는 미소가 번졌고요. 상영이 끝나고 불이 켜졌을 때 방 안은 이상한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박수 소리가 퍼졌어요. 가장 냉소적이었던 존 교수가 일어나 먼저 박수를 쳤다는 게 놀라웠습니다. 조엘, 네가 맞았어. 우리는 너무 시스템만 봤던 거야. 그날 이후 제 연구는 전혀 다른 평가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부모의 손으로 만들어진 나라는 하버드 내부를 넘어 외부로 퍼져나갔어요. 미국 PBS, BBC에서 방영 제안이 들어왔고 경제 전문 매체들은 이 다큐를 인간 중심 성장 이론의 교과서라고 평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미국 내 한국 전쟁 참전 용사 커뮤니티에서의 반응이 뜨거웠어요. 우리가 지킨 나라는 이렇게 자랐다는 댓글이 넘쳐났습니다. 아버지 세대가 한국에 대해 가지고 있던 이미지가 바뀌는 순간이었어요. 유럽의 산업학회에서는 한국의 성장 동력은 정책이 아닌 가정교육이라는 논문이 연이어 발표되기 시작했습니다. 제 연구가 새로운 학문적 흐름을 만들어내고 있었어요. 학기가 끝나갈 무렵 마지막 강연에서 말했습니다. 한국의 진짜 성장 배경은 정부도 기술도 아닌 참고서를 사주던 부모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식을 위해 자신을 포기했고 자식은 그 희생을 헛되게 하지 않았어요. 이 나라는 기계보다 따뜻한 엔진으로 달렸던 겁니다. 강연을 마치고 연구실로 돌아오는 길에 제 연구 방향을 처음 비판했던 존 교수가 다가왔습니다. 다음 학기 공동 연구 어때? 감정 자본과 경제 성장에 대해 함께 연구해보자고.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경제학에서도 사람의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된 것 같았습니다. 이듬해 봄 다시 한국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학술 목적만이 아니었어요. 제 인생의 방향을 바꿔준 사람들에게 감사를 전하고 싶었습니다. 가장 먼저 박용택 씨를 찾아갔어요. 그의 집 앞에 섰을 때 작년과 달리 이번에는 설렘이 앞섰습니다. 문을 두드리자 박용택 씨가 환한 미소로 맞아주었어요. 그리고 의외의 손님도 있었습니다. 박지영이었죠. 아버지께 다큐멘터리 보여드렸어요. 정말 좋아하셨답니다. 박용택 씨는 쑥스러운 듯 웃기만 했습니다. 우리는 함께 차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러다 박지영이 오래된 책 한 권을 꺼냈습니다. 교수님, 이거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고등학생 시절 사용하던 한국 근현대사 요점 정리 참고서였습니다. 페이지마다 빼곡한 필기가 눈에 띄었어요. 아버지가 사준 첫 참고서예요. 저는 이걸로 세상을 바꿨죠. 그 말에 박용택 씨가 조용히 웃었습니다. 나는 못 배웠지만 너한테는 그걸 안 물려줬잖아. 그 순간 제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책장을 넘기는 박지영의 손가락에서 아버지 박용택 씨의 일생이 보였어요. 기름 묻은 손으로 번 돈으로 사준 참고서 한 권이 딸의 인생을 바꿨고 그 딸은 이제 한국을 대표하는 과학자가 되어 세계를 바꾸고 있었습니다. 대화를 마치고 일어서려는데 박용택 씨가 갑자기 물었어요. 내년에도 오실 거죠? 그 질문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네, 꼭 다시 올게요. 약속드립니다. 박용택 씨는 웃으며 덧붙였습니다. 다시 오세요. 아버지들이 만든 나라 아직 보여줄 게 많아요. 그날 저녁 호텔로 돌아와 창밖의 서울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고층 빌딩들이 별처럼 빛났어요. 1년 전 이곳에 왔을 때는 이 빛이 그저 경제 성장의 상징으로만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그 불빛 하나하나가 박용택 씨, 한상복 씨, 김말순 씨, 정봉기 씨 같은 부모들의 희생을 담고 있다는 걸 알게 됐으니까요. 노트북을 열고 새 문서를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우리 모두의 아버지들, 이번에는 한국을 넘어. 전 세계 산업화 과정에서 희생한 부모들의 이야기를 담으려고 합니다. 한국에서 시작된 저의 여정이 이제는 더 넓은 세계로 향하고 있었어요. 한국을 떠나기 전날 하버드에서 온 이메일을 확인했습니다. 제가 제안한 새 수업 인간 중심 경제학이 다음 학기 정규 과정으로 승인되었다는 내용이었어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비행기를 타기 전 인천공항 서점에서 우연히 한 책을 발견했습니다. 아버지의 나라라는 제목의 책이었어요. 표지에는 낡은 작업복 사진이 있었습니다. 책을 펼치자 서문에 제 다큐멘터리가 인용되어 있었어요. 뿌듯함과 동시에 책임감이 느껴졌습니다. 하버드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생각했습니다.
제가 시작한 이 작은 연구가 이제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위로를 전하고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어요. 이건 더 이상 단순한 학술 연구가 아니었습니다. 한 세대의 희생을 기억하고 다음 세대에게 그 의미를 전하는 연결고리가 된 것 같았어요. 이제 제 삶의 목표는 분명해졌습니다. 숫자와 통계 너머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발굴하고 그들의 목소리가 역사에 기록되도록 하는 것, 그것이 제가 한국에서 배운 가장 큰 교훈이었습니다. 하버드로 돌아온 지 6개월 후 부모의 손으로 만들어진 나라는 BBC, PBS 등에서 방영되며 전 세계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다큐멘터리 속 한국의 통계 자료들은 시청자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1965년 1인당 GDP $100, 2024년 1인당 GDP $36,000, 세계 반도체 점유율 1위, 교육열 1위, 여권 강도 2위. 하지만 더 놀라운 반응은 통계가 아닌 사람들의 이야기에서 왔습니다. 해외 언론들은 이렇게 평했어요. 국가의 기적은 결국 한 가정의 사랑에서 시작된다. 한국의 성장 공식은 통계가 아니라 이야기였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전 세계 각국에서 우리 아버지도 그랬어요 라는 반응이 쏟아진 것이었습니다. 한국의 이야기가 보편적인 공감대를 형성한 거죠. 다큐멘터리를 본 이탈리아 젊은이는 전후 이탈리아 재건에 참여했던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브라질 학생은 도시로 이주해 자녀 교육을 위해 희생한 부모님 이야기를 공유했어요. 새 학기가 시작됐고 제 수업 인간 중심 경제학이 개강했습니다. 예상보다 훨씬 많은 학생들이 등록했어요. 첫 수업 때 슬라이드 첫 장에는 박용택 씨와 박지영 부녀가 함께 웃고 있는 사진을 띄웠습니다. 학생 하나가 손을 들고 물었어요. 교수님, 한국은 어떻게 그렇게 빨리 발전할 수 있었나요? 저는 칠판에 단어 하나를 적었습니다. 부모. 이 나라의 엔진은 석유도 기술도 아니었습니다. 참고서 한 권을 사기 위해 기름 묻은 손으로 일하던 바로 그 사람들 덕분이었죠. 수업이 끝난 후 사무실로 돌아와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박용택 씨가 선물로 준 작업복 조각이 액자에 담겨 있었어요. 그는 떠나기 전날 이게 우리 역사의 조각이라며 건네주었습니다. 그 작업복 조각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야 안다. 대한민국은 부모가 만든 나라였다는 걸. 다음 날 학과장으로부터 특별한 제안을 받았습니다. 하버드에서 아시아 경제 성장의 인간적 차원이라는 새로운 연구센터를 설립하는데 그 책임자가 되어달라는 요청이었어요. 이것은 제 연구가 학계에서 완전히 인정받았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 후 뜻밖의 소식이 들려왔어요. 한국 정부가 산업화 시대 노동자들을 기리는 특별 기념관을 건립한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자문위원으로 저를 초청했어요. 제 다큐멘터리가 이런 변화를 이끌어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국을 방문했을 때는 박용택 씨뿐만 아니라 한상복, 김말순, 정봉기 씨도 함께 만났습니다. 우리는 서울의 한 카페에 모였어요. 그들은 다큐멘터리 이후 갑자기 찾아온 관심이 어색하다며 쑥스러워했습니다. 우리가 특별한 일을 한 것도 아닌데. 그 말에 제가 답했습니다. 특별하지 않은 일을 특별한 마음으로 하셨기에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는 겁니다. 귀국 전날 밤 서울 시내의 한 전망대에 올랐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서울의 야경은 여전히 아름다웠어요. 하지만 이제 그 불빛 하나하나의 의미가 다르게 다가왔습니다. 멀리서 퇴근하는 아버지들의 모습, 편의점 앞에서 커피를 마시는 중년 가장들, 어린 딸의 손을 잡고 학원에서 나오는 모습, 그 모든 일상적인 장면들이 제 눈에는 위대한 서사로 보였습니다. 제 연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아시아 여러 국가들의 산업화 과정에서 가족의 역할을 비교 연구하고 있어요.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항상 박용택 씨의 집 거실 벽에 걸린 그 푸른 작업복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은 제게 학문적 성취를 넘어 인생의 방향을 바꿨습니다. 이제 저는 숫자와 모델 너머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찾아 그들의 목소리가 역사에 기록되도록 하는 것을 사명으로 삼고 있어요. 종종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그래서 한국이 성공한 진짜 비결은 뭐였나요?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한국은 특별한 시스템이 만든 것이 아닙니다. 자식을 위해 자신을 희생한 평범한 부모들이 그들의 손으로 한 벽돌 한 벽돌 쌓아 올린 나라입니다. 하버드 캠퍼스를 걷다 보면 가끔 한국에서 온 학생들을 만납니다. 그들에게 항상 묻습니다. 당신의 부모님은 어떤 분들이셨나요?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제 가슴 속에 새겨진 문장을 되새깁니다. 대한민국은 당신이 만든 나라입니다.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대한민국은 특별한 기술이나 시스템보다 평범한 부모들의 손 위에서 자라난 나라였습니다. 이름도 남지 않은 그 손들이 오늘 우리가 딛고 선 땅의 기초를 만들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지 한국의 성장기가 아니라 전 세계 모든 부모 세대에게 바치는 작은 헌사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들이 남긴 희생 위에서 더 나은 내일을 지을 책임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비슷한 경험 있으셨다면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감동 스케치북은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